2005년 부산,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29세 윤서연, 콜센터 계약직 상담원이었지요. 어느 목요일 밤 이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꺼졌고 카드 사용 기록도 같은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도 결제도 이동도 모두 끊겼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동시에 멈춘 순간이었지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연은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변 진술에 따르면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심하게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그녀는 혼자 귀가하기로 합니다. 야간 근무가 잦았던 윤서연에게 늦은 밤 택시는 익숙한 선택이었지요. 그날도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장면이 윤서연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입니다. 평범한 귀가였고 익숙한 선택이었으며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택시에 오른 그 순간부터 29세 여성의 모든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습니다. 2005년 당시 콜센터 업계에서 회식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의무에 가까운 문화였습니다. 하루 종일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직원들을 달래는 방법도 팀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법도 결국 술자리뿐이었지요. 특히 계약직 상담원이라면 더 그랬습니다. 회식 자리를 먼저 빠지는 일은 곧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고 다음 계약 갱신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윤서연 역시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날 밤도 윤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술자리는 회사 근처의 선술집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서면 인근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렴한 안주와 소주 몇 병이면 충분했던 시절이었지요. 윤서연은 동료 4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회식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으니까 한잔하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힘들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석했던 동료들의 기억 속 윤서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고 적당히 웃고 일 이야기와 고객 이야기로 가볍게 푸념을 늘어놓았지요. 유난히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냥 평범한 회식이었어요. 서연이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이 평범함이 훗날 가장 잔인한 단서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이 먼 동료가 먼저 일어났고 뒤이어 다른 동료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자정이 넘으면서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마무리 분위기로 접어들었죠. 2005년 당시 대중교통은 자정 무렵이면 대부분 끊겼습니다. 버스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연과 함께 남아있던 마지막 동료도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는 윤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같이 나갈래? 택시 잡아서 가자.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조금 있다가 갈게. 바람 좀 쐬고. 혼자 괜찮아? 같이 가. 응, 괜찮아. 집 가까워. 먼저 가. 짧은 대화였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혼자 귀가하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가 잦았던 그녀에게 늦은 시간 혼자 택시를 타는 일은 일상이었지요. 2005년 당시 젊은 여성에게 늦은 밤 택시를 타는 일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인식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조심은 했지만 두려움이 먼저인 시대는 아니었지요. 마지막 동료가 떠난 뒤 윤서연은 잠시 혼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더 머물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의 기억으로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윤서연은 남아있던 물을 마시고 핸드백을 챙기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게를 나선 시각은 새벽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서면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005년의 서면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술집과 노래방, 24시간 편의점이 늘어서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골목 안쪽은 달랐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구간을 벗어나면 인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큰 길로 나가기 위해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2005년 당시 부산에는 주요 대로변이나 관공서 앞을 제외하면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대부분 사각지대였지요. 윤서연이 걸어간 그 길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큰 길로 나온 윤서연은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서면 일대에서 늦은 밤 택시를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순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은색이나 흰색 계열의 평범한 택시였습니다. 2005년 당시 부산에서 운행되던 택시는 대부분 은색이나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택시 번호나 회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었기 때문이죠. 윤서연은 택시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고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부산 동구의 원룸이었고 서면에서 택시로 20분 남짓 거리였습니다. 요금은 10,000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택시 기본요금은 1,600원이었고 심야 할증이 적용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윤서연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지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이 순간이 윤서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점입니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혼자 택시에 타는 걸 봤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장면은 수많은 밤 풍경 중 하나였지요. 아무도 그것이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윤서연이 택시 안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택시 기사가 누구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택시 탑승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 기록이 남았겠지만 현금 결제를 하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죠. 당시 택시 이용객 대부분은 여전히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윤서연의 카드 사용 내역에는 그날 밤 택시 요금 결제 기록이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거나 아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역시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피처폰 시대였습니다. 위치 정보는 대략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윤서연의 휴대전화는 택시에 탑승한 직후 전원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접속 위치는 서면 1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윤서연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가족은 타지에 있었고 자주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29세 독신 여성, 계약직 상담원. 2005년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부재가 즉시 알아차려지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했죠. 다음 날 윤서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못 나온 건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윤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귀가 선택이 그날 밤만큼은 돌아오지 않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윤서연이 택시에 오른 이후 그녀의 모든 흔적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일상이 한 시점에서 끊겨버린 것이지요. 휴대전화는 꺼졌습니다. 정확히는 새벽 1시 무렵
마지막 기지국 신호를 남긴 뒤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2005년 당시 사용되던 휴대전화는 피처폰이었고 전원이 꺼지는 순간 위치를 추적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GPS 기능은 일반화되지 않았고 스마트폰처럼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절이었죠.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윤서연의 휴대전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기지국 접속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회식 전날 오후 친구와의 짧은 전화였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회식 당일 저녁 동료에게 보낸 지금 출발해라는 메시지였지요. 그 이후로는 어떤 통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지국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윤서연의 휴대전화는 회식 장소 인근 기지국에 계속 접속돼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거리로 나온 뒤에도 같은 기지국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를 전후로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택시에 탄 직후 전원이 꺼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지요. 배터리 방전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윤서연은 회식 전에 휴대전화를 충전해 두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배터리 방전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남는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윤서연 스스로 전원을 껐거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꺼졌거나 그 둘 중 하나였지요. 경찰은 윤서연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전원을 끄거나 음영 지역에 있어 자동응답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끝내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윤서연은 신한카드와 비스카드 두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카드 모두 회식 당일 이후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제는 회식 당일 저녁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매한 1,2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건의 결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윤서연의 카드가 사용되는 즉시 통보를 받기로 했지요. 하지만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카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윤서연은 국민은행의 급여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잔액은 약 13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직 상담원의 월급이 120만 원 안팎이던 시절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 통장에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종 이후 이 계좌에서는 단 한 차례의 인출도 없었습니다. ATM 사용 기록도 계좌이체 기록도 전혀 없었죠. 130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현금 없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제한적이었고 택시나 재래시장, 작은 상점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실종 당시 지갑에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추정으로는 5만 원에서 많아야 10만 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했죠. 그 돈으로 며칠은 생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그 이후 어디에서도 돈을 쓴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사용했다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서 추가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계좌에 손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경찰은 윤서연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그녀의 일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달 25일 급여가 입금됐고 월 초에는 월세 30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조금씩 인출됐습니다. 대부분 5만 원 단위의 ATM 인출이었지요. 하지만 실종 이후 이 모든 패턴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다음 달에도 급여는 입금됐지만 윤서연은 그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만 조용히 늘어가고 있었지요. 윤서연은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약 30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중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을 찾아 물었습니다. 윤서연 씨에게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실종 다음 날 윤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술 많이 마셨어? 오늘 출근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받지 않자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연의 어머니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게 안부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실종 당시에도 마지막 통화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제야 딸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경찰은 윤서연이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경우 그 가능성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빚은 없었고 대출이나 카드 연체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장에는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었고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정황도 없었습니다. 짐을 싸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 도장 같은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서연은 회식 다음 날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동료에게 내일 보자고 말했지요. 갑자기 사라질 계획을 세운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해당 날짜 전후 부산 지역의 사고 기록을 모두 확인했지만 윤서연과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도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는 없었습니다. 바다나 강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관련 신고나 발견 사례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윤서연이 탑승한 택시였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은색이나 흰색의 평범한 택시라고만 기억했습니다. 번호판도 회사명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당시 부산에는 수천 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었지요. 경찰은 주요 택시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당시에는 기사별 운행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수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통장은 그대로였으며 CCTV도 없었고 결정적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택시에 오른 그 순간부터 모든 생활의 신호가 동시에 끊겼습니다. 2005년 부산 29세 콜센터 계약직 상담원 윤서연. 그녀의 시간은 그날 밤 그 지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윤서연의 실종은 처음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순간부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윤서연의 신분과 생활 조건이었습니다. 29세, 미혼, 계약직 콜센터 상담원, 원룸 자취. 2005년 당시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건이었지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며 불안정한 일을 하는 젊은 여성.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은 회사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나요? 네, 원룸에서 자취해요. 가족은요? 경남 진주에 어머니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고요.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나 문제는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판단했지요. 혼자 살고 가족과 멀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성인 여성. 이런 경우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당시 수사 관행이었습니다. 연락 끊고 다른 데 간 거 아닐까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계약직이면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2005년 당시 계약직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임시직으로 여겨졌습니다. 회사와의 유대도 약했고 동료 관계 역시 느슨한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말없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서연이 그냥 그만둔 거 아닐까? 계약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집에 짐이 그대로 있다던데 그래도 새로 시작하려면 다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 이런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근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편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보다 본인 선택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팀장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동료들과 깊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직장에 불만은 없었습니까? 계약직이라 불안하다는 얘기는 가끔 했죠. 근데 그건 다들 하는 말이잖아요. 경찰의 수첩에는 직업 불안정, 관계의 느슨함 같은 단어들이 적혔습니다. 자발적 실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분류됐지요. 윤서연의 집주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잘 살았어요. 월세 밀린 적도 없고 이웃과 교류는요? 거의 없었죠. 인사 정도만 했어요. 혼자 살고 조용하고 사람들과 깊이 얽히지 않는 삶. 2005년 사회는 이런 사람을 뿌리가 약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누군가 사라져도 강하게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존재 말이죠. 경찰은 윤서연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급히 부산으로 올라온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애가 연락 끊고 다른 데 간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은 말했습니다. 짐도 그대로 있고 통장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을 당했을 리는 없지 않나요? 어머니 역시 차라리 딸이 스스로 떠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윤서연은 가족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했지요. 2005년 당시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관계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독립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홀로 서기엔 불안정한 삶, 그 어정쩡한 거리감이 윤서연을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며칠 부산에 머물다 다시 진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 말은 믿음이자 체념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단서가 없어. 택시도 못 찾았고 CCTV도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냐. 2005년 당시 부산에서는 매달 수십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에 해결됐고 일부만이 미제로 남았습니다. 수사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아동 실종, 납치 의심 사건, 유서가 발견된 경우가 먼저였습니다. 성인 여성의 실종, 그 중에서도 자발적 실종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윤서연 사건도 그랬습니다. 실종 공개 수배가 나갔습니다.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사진과 이름, 간단한 인적사항. 하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TV가 주목하는 실종 사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이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사건 자체가 극적이어야 했죠. 29세 성인 여성의 실종은 그 기준에 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윤서연은 점점 잊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던 동료들도 일주일이 지나자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계속됐고 새로운 계약직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의 자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집주인은 2달 뒤 윤서연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29년 인생의 흔적치고는 너무도 적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짐은 결국 버려졌고 원룸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 서류함 속에서 윤서연 사건 파일은 미제 실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 중 하나가 되었지요. 왜 윤서연의 실종은 이렇게 빨리 묻혔을까요? 그녀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었고, 자발적 실종이라는 편견 때문이었고, 당시 수사 환경의 한계 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 사회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 없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잊어갈 즈음 전혀 다른 사건에서 전혀 다른 이름이 등장하며 윤서연의 이름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몇 년 뒤 한 수감자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자백으로 말이죠. 2008년 가을 부산입니다. 윤서연이 사라진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녀의 실종 사건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서 서류함 깊숙한 곳에 미제 실종이라는 딱지를 단 채 파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들춰보는 사람도 없었고 추가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영원히 묻힐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해 가을 부산 남구에서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월 어느 밤 남구 대연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32세 박미정이었습니다. 주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었지요. 그녀의 시신은 주점 인근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목이 졸린 상태였고 얼굴과 몸 곳곳에는 심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신고는 새벽 4시 무렵 접수됐습니다. 출근하던 청소 노동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몸이 차가웠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단번에 살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에는 명확한 질식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몸에는 주먹과 발로 맞은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시 결과 사망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폭행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 목이 졸린 것으로 판단됐지요.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강력 범죄였습니다. 2008년 당시에 CCTV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2005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에는 카메라가 하나둘 설치되기 시작했죠. 경찰은 주점 인근과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1시 30분 무렵 박미정과 한 남성이 함께 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같은 골목에서 그 남자 혼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 50분경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걸음은 다소 급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자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영상을 들고 주점 종업원들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주점 주인은 잠시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골이에요. 강도훈이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강도훈, 43세, 부산 거주. 경찰 전산망을 조회하자 그의 과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행, 상해, 절도, 성추행. 1990년대부터 이어진 전과 기록, 구속과 집행유예를 반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출소는 2007년
폭행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장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상습범이네. 여성 대상 범죄도 많고 폭력 성향이 뚜렷해. 강도훈의 주소지로 즉시 경찰이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말했습니다. 며칠째 안 보여요. 월세도 밀렸고요. 도주,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강도훈의 지인과 그가 자주 출입하던 술집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남 창원에서 강도훈을 검거했습니다. 친척 집에 숨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부산으로 압송되는 차량 안에서 강도훈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요. 취조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5일 새벽, 박미정 씨와 함께 있었습니까? 강도훈은 한참 침묵하다 짧게 답했습니다. 같이 술 마셨어요. 그 다음은요? 같이 나왔어요.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현장 감식 결과, 법의학 검시 소견, 박미정의 목에서 채취된 섬유가 강도훈의 옷과 일치했고 그의 손톱 밑에서는 피해자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훈의 과거 범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1998년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저를 죽일 뻔했어요. 목을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2002년 성추행 사건 피해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저항하니까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폭행 후 목을 조르는 방식, 강도훈에게는 익숙한 수법이었습니다. 재판은 2009년 초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상습적 폭력 범죄자이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와 상고 끝에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도훈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감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회적 시간은 멈췄습니다.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미정 사건은 종결됐고 강도훈이라는 이름도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도훈의 과거 직업 이력이었습니다. 수사 기록 속에 짧게 적혀 있던 한 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 택시 기사 근무. 2005년 윤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 해 강도훈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 사실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 사건은 이미 잊힌 실종이었고 강도훈 수사는 오직 박미정 사건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건은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해결됐고 하나는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그리고 몇 년 뒤 이 두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1년 봄입니다. 강도훈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지요. 그는 영남권의 한 교도소에서 징역 25년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43세에 들어와 68세에 나갈 예정이었으니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남자였습니다. 교도소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아침 식사, 작업, 점심, 작업, 저녁, 소등. 매일 같은 시간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습니다. 요일의 구분도 계절의 체감도 흐릿해지는 공간이었지요. 강도훈은 봉제 작업장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재봉틀 앞에 앉아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천을 잡고
받고, 넘기고, 다시 잡는 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요. 그는 독방이 아닌 8명이 함께 쓰는 거실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2층 침대 4개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고 화장실과 세면대가 한쪽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 왜 들어왔느냐고 물으면 짧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살인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요. 교도관들의 평가는 의외로 비슷했습니다. 조용한 수감자입니다. 문제 일으킨 적 없습니다. 작업도 성실합니다. 징벌을 받은 기록도 없었고 규칙을 어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같은 거실에 있던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도우는 자주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식은땀을 흘리거나 낮은 목소리로 잠꼬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이름 같은 걸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요. 그 말이 후에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11년 4월 강도우는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수신인은 박중식 형사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 2008년 박미정 살인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강도운을 창원에서 검거한 형사였지요.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중식 형사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경찰 경력 30년 차. 강력 사건을 수없이 다뤘지만 그만큼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특히 실종 사건들. 단서 없이 증거 없이 사라져 그대로 묻혀버린 이름들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우편 검열을 거친 편지가 박 형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흰 봉투, 파란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였습니다. 박 형사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식 형사님께 저는 강도운입니다. 형사님이 저를 체포하셨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25년형입니다. 오래 있어야 합니다. 형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박미정 씨만 죽인 게 아닙니다. 박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했습니다.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이 자꾸 생각납니다. 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음 편지에 쓰겠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강도운이 추가 범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백인가?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 편지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신빙성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박 형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2주 뒤 2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이었고 목록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1998년 부산 해운대 20대 여자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폭행했고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님도 아실 겁니다. 2002년 부산 서면 30대 여자 길에서 만났습니다. 성추행했고 폭행했습니다. 이것도 잡혔습니다. 2005년 부산 29세 여자 택시에 태웠습니다. 죽였습니다. 2006년 부산 30대 여자 동거녀였습니다. 죽였습니다. 2008년 부산 박미정 씨 죽였습니다. 박 형사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살인은 3건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세상에 알려져 있었지요. 박 형사는 즉시 2006년 실종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부산 30대 여성 동거남과 함께 살다 실종. 김은희
34세. 신고자는 언니였습니다. 당시 동거남의 이름은 강도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9세 여성 실종 사건. 회식 후 택시 탑승, 행방불명. 윤서연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먼지가 쌓인 파일을 꺼냈습니다. 윤서연의 사진을 보는 순간 편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05년 29세 여자. 택시에 태웠습니다. 강도운의 직업 이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 택시 기사 근무. 윤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2011년 5월 박 형사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강도운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온 강도운은 수감 당시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겁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죄책감 때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밤마다 얼굴이 떠오릅니다. 강도운의 진술은 차분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2005년 서면에서 손을 든 여성을 태웠고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사람 없는 해안가로 갔고 저항하자 폭행했고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자 강도운은 오래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합니다. 확정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희 사건은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강도운이 지목한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됐고 DNA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실종은 살인이었습니다. 윤서연 사건은 달랐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버려졌다는 진술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백의 일관성, 정황의 일치, 직업, 이력과 시간대, 충분하다고 말이죠. 2012년 강도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2005년 택시에 오른 29세 여성 윤서연. 6년 만에 그녀의 실종은 살인으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다 어딘가에 그날 밤의 진실만 남긴 채 말이죠. 강도운의 자백 이후 박중식 형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그는 강도운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기록, 학력, 직업 이력, 전과 기록, 43년의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 형사의 시선이 머문 시기는 분명했습니다. 2005년 윤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도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강도운의 직업 이력은 단순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 식당 주방 보조, 대리운전, 불안정한 일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 택시 기사 근무. 박 형사는 그 기록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05년 윤서연이 실종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강도운은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교차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택시 회사 기록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강도운이 어디 소속이었는지, 어떤 차량을 몰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영업했는지,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단서가 됐습니다. 2004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산 진구에 있던 중소법인 택시 회사 삼익택시. 박 형사는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사무실, 수십 대의 택시를 굴리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강도운이라는 기사 기억하십니까?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기억나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 많았어요. 손님이랑 싸우기도 하고 술 먹고 출근한 적도 있었고. 왜 그만두게 됐습니까? 2006년에 사고 쳤어요. 손님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날로 바로 해고했습니다. 전과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강도운은 그 사건 이후
택시 업계를 떠났습니다. 박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05년 당시 운행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관리자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출근 시각, 퇴근 시각, 대략적인 매출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손님을 태웠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2005년 택시 업계의 현실이었습니다. GPS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의무가 아니었고,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던 시절이었지요. 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박 형사는 강도훈과 함께 일했던 기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노라우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훈, 좀 이상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혼자만 다녔어요. 기사들끼리 어울리지도 않고. 주로 언제 일했습니까? 야간이었죠. 밤 11시쯤 나가서 새벽까지 돌았어요. 주로 어디서요? 서면, 남포동, 해운대. 술집 많은데요. 서면, 윤서연이 택시를 탄 곳이었습니다. 다른 기사도 기억을 보탰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 좋아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혼자 타는 여자들 있잖아요. 막차 끊기고 술 좀 마신 사람들. 그런 손님 태우는 걸 유난히 좋아했어요. 한 번은 민원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자 손님이 기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혼자 사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회사에서는 경고만 주고 넘어갔습니다. 친절하려고 그랬다는 변명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사는 더 섬뜩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트렁크에 로프랑 장갑을 싣고 다녔어요. 왜요?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했죠. 그 만약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2005년 강도훈의 영업 패턴을 재구성했습니다. 야간, 유흥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 그는 우연히 범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많은 환경을 선택했고 그 안에서 대상을 골랐습니다. 박 형사는 2005년 부산 여성 실종 사건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해 신고된 2030대 여성 실종은 47건, 대부분은 돌아왔지만 7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몇 건은 패턴이 닮아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여성, 마지막 목격은 밤거리 혹은 택시. 하지만 강도훈과 직접 연결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윤서연 외에는 명확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 사람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수많은 여성을 태웠고 그중 일부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윤서연 실종 당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05년 10월, 강도훈은 밤 10시에 출근했습니다. 흰색 소나타, 새벽 5시까지 7시간 운행. 윤서연이 택시를 탄 시각은 새벽 12시 50분경. 서면, 인근 골목, 흰색 택시. 모든 조건이 겹쳤습니다. 박 형사는 그날 밤을 머릿속으로 재현했습니다. 윤서연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었고 차가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강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목적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동구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이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는 동구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윤서연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사님, 길이 좀 이상한데요. 길 막혀서 돌아갑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차는 영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사람 없는 해안가, 차가 멈췄습니다. 그 뒤의 일은 상상조차 잔인합니다. 폭행, 저항, 질식, 그리고 침묵. 윤서연의 시간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강도훈은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새벽 5시,
회사로 돌아와 출퇴근 기록에 서명했습니다. 그날의 매출은 평균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밤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5년 부산의 밤. 택시는 일상이었고 실종은 흔한 사건이었으며 진실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교도소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그 교차점을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강도은의 자백 편지에는 3명의 피해자가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고 끝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요. 그중 강도은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은희, 그의 동거녀였습니다. 2011년 5월 박중식 형사는 2006년 실종 사건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은희, 34세. 2006년 3월 12일 실종 신고. 신고자는 언니 김은주였습니다. 기록 속 신고 내용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동생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같이 살던 남자도 연락이 안 되고요. 집에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은희가 살던 부산 진구의 반지하 주택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격한 다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랑 남자 하나가 같이 살았어요. 동거 같았어요. 남자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도 김은희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은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소지에도 없었습니다. 김은희의 휴대전화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동반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동거 관계였고 집세를 밀렸고 둘 다 흔적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사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 말은 몇 번이고 반복됐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만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김은희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 실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강도은의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2006년 부산 30대 여자 동거녀였습니다. 죽였습니다. 박중식 형사는 곧바로 김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5년 동안 동생을 기다려온 언니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김은주는 묻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도은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김은희가 살해됐다는 사실을. 김은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그 현실은 전혀 달랐지요. 2011년 6월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강도은은 수갑을 찬 채 부산 진구 당감동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땅속 1.5m 지점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5년 동안 묻혀 있었던 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DNA 감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은희였습니다. 김은주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생을 찾았네요.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목에 강한 힘이 가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은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2011년 7월 김은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뼈로 돌아온 동생을 언니는 작은 상자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김은희의 삶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가난했고 불안정했고 폭력적인 관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관계 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실종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계는 수정됐고 기록은 정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은희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김은희의 유골 발견은 또 다른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강도은의 자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윤서연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종은 때로 살인으로 바뀝니다. 다만 그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여름, 한 여자의 실종은 그렇게 살인으로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진실은 또 다른 죽음을 증명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2011년 7월, 김은희의 유골이 발견된 직후입니다. 박중식 형사는 곧바로 윤서연 사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도훈의 자백은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2005년 가을, 부산. 술을 마신 29세 여성이 택시에 올랐고 그 택시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도훈은 당시 택시 기사였습니다. 법인 택시 소속이었고 야간 근무를 했으며 흰색 소나타를 몰고 서면과 남포동 일대를 오갔습니다. 윤서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조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강도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도 끝 절벽에서 바다로 버렸습니다. 2005년 가을 밤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해양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 7월 말, 강도훈을 직접 데리고 영도로 향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저기 절벽 쪽입니다. 강도훈이 가리킨 곳은 태종대 인근의 한적한 해안이었습니다. 절벽은 병풍처럼 서 있었고 아래에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20m, 아래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기억합니까? 밤이었고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해경 잠수팀이 투입됐습니다. 절벽 아래 해저를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금속 탐지기도 동원됐습니다. 혹시라도 단추 하나, 액세서리 하나라도 남아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색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경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이 해역은 조류가 강합니다. 6년이면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수사 자문도 같았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시신은 빠르게 분해됩니다. 연조직은 사라지고 뼈는 조류를 타고 흩어집니다. 특히 외해라면 발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윤서연의 시신은 그렇게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살인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백이 있었고 정황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검찰은 윤서연 살인 혐의로 강도훈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011년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윤서연 씨를 택시에 태운 뒤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자백은 구체적이며 일관됩니다.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시신도 없고 현장도 없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공방은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윤서연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6년 동안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제 딸을 죽였다는 거요.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서연 씨를 살해했습니까? 네. 후회합니까? 네. 2012년 2월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8월 강도훈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건으로 목을 맸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윤서연 사건의 마지막 질문들도 함께 닫혔습니다. 정확한 유기 장소는 어디였는지, 정말 윤서연만 피해자였는지, 그 모든 진실은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중식 형사는 윤서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훈이 사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연 사건은 기록상으로는
해결이었습니다. 범인은 특정됐고 유죄 판결도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이었을까요? 시신도 없고 장례도 없고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05년 부산의 어느 밤 29세 콜센터 상담원이 흰색 소나타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현재형입니다. 상처도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에야 그 고통은 아주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